안녕하세요. 오늘 2, 3교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2교시는 이제 PPT에 있는 설명을 보고 3교시에는 관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모두 영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고요. 자, 오늘은 일단 2교시에는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매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신고를 하여서 학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이제 아동의 성장을 돕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2교시에 진행될 교육의 순서인데요.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아동의 범위가 몇 살까지인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후 사례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다음에 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커서 부모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순서인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동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연 몇 살까지 아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아마 교실에서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가만히 다들 듣고만 있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혹은 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즉 어린 아이들이 이제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육을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들 모두 다 아동에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아동의 범위는 어떤 분야에서 아동이라는 말을 쓰냐,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지 아동학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대답을 원했지만 아마 다들 또 조용히 듣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동학대다라고 하면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주로 이러한 좀 폭력을 떠올릴 텐데요. 네, 아동학대의 이제 정의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했던 때리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네,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조금 더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세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막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박탈하는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동에게는 자유와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UN 아동권리협약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맺은 약속입니다. 이 협약은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앞서 보듯 제1조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이 협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UN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라면 해당이 되는 적용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자, 2조부터 41조는 아동이 가진 다양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42조부터 52조는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체계에 관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아동의 권리는 크게 4개의 기본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2조부터 41조는 아동이 가진 다양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4개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2조부터 41조에 나옵니다. 자, 4대 기본권은 우리 아동의 특별한 권리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입니다. 먼저 이제 생존권을 보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삶 무엇일까요?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안전한 곳에서 살고 건강히 먹고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생존권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보호권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또 함부로 때리거나 만지거나 아프게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모임을 가질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이러한 것들이 참여권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일컫습니다. 배우고, 놀고, 충분히 쉬고,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요거에 대해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엔에서는 아동을 위한 권리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아동만을 위한 권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학습지에 잠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지에 작성해 보았나요? 대략 2분 정도 시간 지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적었는지는 선생님이 직접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동과 어른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을 위한 권리를 지키자고 전 세계가 약속한 이유, 그 다음에 아동과 성인의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길래 아동만을 위한 권리를 만들었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만 18세 미만이 이제 아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동은 발달 단계상 신체, 지능, 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아직 성장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 동안에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성인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동만을 위한 권리가 이제 필요한 까닭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동학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보통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때리거나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신체학대를 떠올립니다. 뭐 손이나 발로 때리고 도구를 가지고 때리고 또 뜨거운 물이나 화학물질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 이러한 게 이제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떠오르는 신체학대 말고도 아동학대는 더 많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신체학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크게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체학대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정서학대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여기에는 모욕적인 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때리진 않아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이 돼요. 다음 세 번째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성폭력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성매매를 시키거나 연결해주는 행위도 성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성적 행위, 뭐 나 보여줄래? 아니면 내 거 보여줄게. 뭐 이러한 행위도 성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방임은요.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예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두거나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는 것 역시도 교육적 방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사례를 볼 텐데요. 네, 어느 것이 이제 아동학대인지 지금 친구의 일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활동지를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일기가 PPT에 나와 있는 일기인데요. 선생님이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했을까요? 네, 지금 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이 부쩍 늘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긴장이 된다. 소리를 지르며 때리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셨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 됐다. 라며 우리를 원망하신다. 아버지는 자신이 들어왔는데도 인사를 안 하고 자고 있다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때렸다. 자, 이 일기를 쓴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무섭다, 두렵다, 긴장된다, 걱정스럽고 짜증난다,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불안하다 등등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친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을까요? 네. 바로 생존권과 그 다음에 보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생존권과 보호권. 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안 돼, 기본적인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해치고 있습니다. 침해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 그냥 아동학대 그 자체이죠. 그래서 보면 소리를 지르는 행위,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 이런 것들 다 정서학대에 포함이 되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문을 열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때렸다. 여긴 때렸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체 학대를 의미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 예 말고도 이제 신체 학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신체 학대로 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거나 조르고 비틀거나 핥히는 것, 이런 건 너무나도 당연한 신체 학대고요. 그 외에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것, 그 다음에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뭐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 부위를 묶거나 벽에 밀어붙이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들, 뭐 화상을 입힌다든지 약물을 이용해서 신체를 다치게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다 신체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잘못 넘겼어요. 정서 학대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이고 거부적이고 원망하고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지, 선생님 어릴 땐 진짜 이런 게 많았는데 벌거벗겨서 내쫓는 행위, 맨발로 내쫓는 행위, 그 다음에 형제나 친구와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뭐 감금, 아동 노동 착취,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야 네가 얘 때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서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좀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3분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보았을까요? 이쪽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일기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게임을 좋아하신다. 일 끝나고 들어오시면 늘 컴퓨터부터 켜신다. 식사도 거르신 채 게임에 열중하시는 날이 많다. 냉장고 속 반찬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벌써 며칠째 하굣길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게임 때문에 나에겐 신경을 안 쓰신다. 네, 두 번째 친구의 일기인데요. 이 친구는 이 일기를 쓴 날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외롭다, 막막하다, 괴롭다, 무섭다, 뭐 불안하다, 밉다, 짜증난다, 서운하다, 슬프다, 걱정스럽다. 이러한 감정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기로 보았을 때 친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생존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는 등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권리인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기로 보았을 때 어떠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까요? 어떠한 내용이? 냉장고 속 반찬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다. 컵라면으로 먹는다. 이러한 부분이 다 어쨌든 식사를 아동의 밥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픈 상황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요거 다 묶어서 방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아동학대일까? 이러한 부분이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신체적, 정서적 학대, 구체적인 사례 본 것처럼 방임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방임은 익숙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요.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에 두고 가출한 행위, 아니면 보호자가 친척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척집에 두고 친척집 근처에 두고 사라지는 행위, 아동을 입원해 병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이게 물리적 방임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교육적 방임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미인정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학교에서는 미인정 결석이 일정 일수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하거나 이제 좀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료적 방임은 뭐냐면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료적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도 이제 유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인데 유기 같은 경우는 아동을 이제 버리는 행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제 아동학대 중 유기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기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 어떠한 부분에 이제 학습지에 있는 친구의 기분, 어떠한 권리 침해받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이 아동학대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기 같이 볼게요. 요즘 채팅 앱으로 만난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라고 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지만 우리는 편한 친구 사이가 되기로 했다. 가끔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을 주고받기도 한다. 지난번에는 속옷만 입은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은밀한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 같아 좋았다. 요 며칠은 시험 공부가 바빠 그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부모님께 보내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의 다른 모습에 무서워졌지만 사진이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요새 좀 많이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일기를 쓴 친구는 걱정되고 후회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일기로 보았을 때 친구가 어떠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냐? 바로 보호권과 참여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보호권이 침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냐? 속옷만 입고 사진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러한 거는 이제 성학대에 해당이 되는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아마 요새 좀 많이 일어나는 이제 아동학대 유형인데요. 특히 이제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피해 상황에 놓였을 때 보통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이 여기 써있듯이 두렵고 밝혀지면 보호자한테 혼나고 이렇게 두려워서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알려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건 숨기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서 내 신체의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다 믿음직한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학대의 좀 구체적인 사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시키기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도록 하는 행위, 성기를 노출한다던가 음란물을 노출한다던가 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이런 거 다 성학대고요. 특히 요새 지금 일기에 나오는 사례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주고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포를 한다던가 아니면 혹은 내가 찍어준 것도 아닌데 몰래 불법 촬영을 해서 이거를 퍼뜨리는 경우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늘 항상 따라오는 게 그루밍입니다. 이제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서 신뢰관계 쌓은 다음에 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성교육 시간에도 배우지만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하지 말고요. 이유 없이 야 내가 사줄게, 아니면 문화상품권 줄게, 이런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면 반드시 경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이 우리 이제 DM으로 얘기할래? 아니면 혹은 뭘로 얘기할래? 이렇게 좀 메신저로 연락하자는 제안,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는 제안, 사진 제공, 이러한 것을 요청했다면 거절하고, 이러한 제안이 있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보호자에게 알리세요.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그루밍이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아는 사이에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아니면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거나 듣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번호 국번 없이 112입니다. 학대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빠른 조치를 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고요.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부담스럽거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까지 이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살피면 대략 한 80%가 부모에게서 발생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직 먼 미래일 것 같지만 미리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요. 은연중에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면 느끼다시피 부모의 역할은 절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요. 자녀는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영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로 성장을 해나가는데
각 발달 단계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아기 때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림 속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았을 때 창에 이제 어두운 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등에 엎혀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밤 늦게 아이가 엄마 등에 엎혀서 좀 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엄마의 표정을 보면 아이가 울어서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의 상황을 보고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있는데 부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부모로서 이제 정당은 말이 잘못한데요. 적절한 행동은 바로 3번입니다. 아이에게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즉, 필요한 상황이 뭔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상황을 충족을 시켜줘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아기 때 진짜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는 이 세상은 정말 새롭고 낯선 곳입니다. 때문에 쉽게 겁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기는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영아기 막 태어난 아기들은 지금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할 때는 좀 울음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잘 씻기고 아플 경우 병원에 데려가는 등 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하고요. 또한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즉 발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제공하고 상호작용,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사랑, 관심, 놀이, 접촉 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따뜻함과 신뢰감을 아이가 부모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처럼 아이가 울 때는 재빨리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는 상황이 3번의 상황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3번처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유아기 때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의 상황을 볼게요. 차가 있는데 차 앞에 아이가 공을 따라 가느냐고 차가 오는 줄 모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마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아이가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네, 적절한 행동은 2번입니다. 네, 사실 이제 유아기 때는 물음표 살인마 이러한 얘기도 있을 정도로 호기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왜? 라는 질문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알아가면서 모든 것의 이유, 규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굉장한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행동을 제지하고 혼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혼을 내더라도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한 규칙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이제 유아기에도 앞서서 이제 갓난아기, 영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환경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발달을 촉진하는 자극을 부모는 계속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기에도 이제 자녀가 옳고
그른 것, 즉 맞고 틀린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훈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1번 같은 경우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혼만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옳지는 않고 이제 훈육을 하더라도 아이가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2번처럼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시기가 유아기 때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우리 아동기 때의 부모의 역할은 어떨까요? 자, 지금 그림의 상황을 볼게요. 아마 남매 사이인 것 같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이가 이제 게임기를 서로 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부모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적절한 행동은 1번입니다. 이제 아동기, 보통 이제 아동기라고 하면 뭐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쯤 한 8살 정도 됐을 때 정도를 이제 보는데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를 입학한 한 아이인 경우에는 이제 학교라는 새로운 곳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이들에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를 사귀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는 이제 이렇게 새롭고 복잡한 상황에 처음 놓였기 때문에 서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는 이제 아이가 사회에서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아이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자녀에게는 자녀가 이제 성취감을 느끼면서 단체 생활, 즉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되 또한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훈육자로서의 역할을 또 반드시 같이 수행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네요. 청소년기의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요. 뭔가 상황이 지금 화장이 짙고 옷이 짧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는 옷이 예뻐 보이진 않겠지만 짧은 옷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아빠가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번 좀 획기적이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크고 싶은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여러분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나는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이제 사춘기라서 그래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요. 남이 기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나를 표현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다 보면 뭐 그게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뭐 취향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옷, 머리 이런 걸로 꾸미는 걸로도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일단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이제 아이의 옷차림이 걱정이 된다면 왜 속상한 마음이 드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향이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면 짜증도 나고 왜 잔소리해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청소년기에는 이제 내가 컸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욕구, 한편으로 또 의지를 하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녀가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커서 여러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만약에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부모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나요? 또 그렇게 태어난 자녀와 나는 어떠한 관계이기를 바랄까요?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지금 또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모습에 투영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먼 미래이지만 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지금은 조금 이를지 몰라도 나중에 조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잊지 않아야 될 것. 미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면 지금 앞에서 봤던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처럼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 좀 길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먼 미래이지만 부모의 됨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2교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3교시에는 또 관련 교육 영상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지는 우리 2교시에만 쓰기 때문에 활동지를 정리를 한 친구들은 반장한테 내서 반장은 번호 순으로 정리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